바로 그러면은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우리 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빨리 끝나겠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험들 녹여낸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이제 활동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유행하고 나서 중국에서 유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대응 경험들을 속에서 지금 제주도가 지금까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성과 요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 5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5가지 과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보강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배준명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질본이 이제 청으로 독립하면서 제주도 이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된 역량이 어떻게 배치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가 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지청으로 가게 되면 제주지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약하고요. 그런 상황과 조건과 상황에서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질본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역할 범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서 지금 만약에 만성질환까지 가져가고 지청이 없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확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지금 사실은 짚어볼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에게 예정된 시간이 4시입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3시 10분이고요. 토론자분들 지금 5분이 이제 예정이 돼 계신데 마지막에 정리 토론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8분 정도 8분 정도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지금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김수영 교수님, 고영선 교수님, 김민영 교수님, 이영하 교수님, 정무상 교수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으로 김수영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방금 발제해 주신 배종면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 하셨던 부분들에서 약간 빠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의료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 저에게 알려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굉장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로서는 기존의 지식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하고 재활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의 악영향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보가 정리된 그런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우한폐렴의 임상적 특성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감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예상이 저희가 틀렸던 거죠.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매우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사스라든가 메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존 지식에 반해서 현재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 지역 간 전파 이후 저절로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소멸되기는커녕 기존 발견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전파뿐만 아니라 변이 속도가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국내 유입 후 지역사회로 전파되려면 장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그러한 기존의 지식을
지식을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메르스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서는 잠복 기간에는 감염력이 없다라는 전제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실질적인 무증상자의 확진 환자의 무증상자가 30%나 된다고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심텀 즉 이제 무증상자들 중에서 44%가 전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확진자의 임상 발현일 이후에 접촉자만 격리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제 방역 조치에 반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결론으로는 기본적으로 노출된 이후 2일 내지 14일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는 그 증상이 나타난 그 하루 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출되고 증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의 하루 전날이 가장 감염력이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역 대책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격리라든가 기본적으로 전파 차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앞으로도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결론적으로는 소용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종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맨 마지막에 바이오 서베일런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제적 대응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률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그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인 완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며칠 전에 90% 우리나라의 그 확진 환자의 90%가 결론적으로는 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3억 정도의 인구에서 지금 현재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 중에서 인종적 차별에 의한 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자가 많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결론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한 무증상자에 대한 조용한 전파에 의한 이런 공포가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인종 간 차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대응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오 서베일런스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이오 서베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물량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 누적하는 정리하는 이러한 기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조직이 우리 제주도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도의 지원단의 조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명밖에 되지 않고 기술지원단장을 비롯해서 연구직 말씀하셨던 4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물론 기술 지원입니다. 도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일선의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역 차단이 전파 차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정했을 때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전파 차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예방하기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벌이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직종별로 따져봤을 때 관광업계의 손실이 굉장히 컸다. 언제까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적 특성은 어느 정도 담보됐고 실질적인 무증상자에 대한 전파 차단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선별적인 조치는 유입될 수 있는 경로, 즉 비행기를 타고 온다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강화를 하려면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바로도 단순 발열,
단순 손 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열 증상이라는 부분도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해열 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무증상자들 때문에 기존의 역학 당국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최근 2주간에 봤을 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역학 사례는 한 7.5%가 된다고 합니다. 7.5%가 역학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학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자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라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자가격리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결론은 법적인 조치까지도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 조치를 우리 제주도에서도 강화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증상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조기 검진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입, 더구나 이제 앞으로 7월, 8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 더워지죠. 더워졌을 때 해변에서의 어떤 그 관광객들 혹은 관광 지역에서의 그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행태,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한계가 있고 마스크 착용에도 한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조기 검진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스 인포메이션, 즉 건강 정보를 철저하게 주어졌을 때 인식의 변화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사도 중요하고 관광을 위한 그 분들도 관광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도민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교육 홍보가 철저히 강화돼야 되고 이것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감염성 질환 혹은 호흡기계 질환,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감염력을 가진 그런 질환들에게서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 기술 지원단에서의 업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은 역학조사, 능동 감시, 그다음에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그런 인원으로서 상시 조직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메르스 혹은 사스 이렇게 급박한 그 감염병에 대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조직조차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제주도청에서의 어떤 선제적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의 재원을 통해서라도 상시 조직으로서 어느 정도 정보,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연구 능력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춘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메르스로 인해서 음압병상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음압병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그 감염자, 확진자의 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 있으나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일정 부분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좋은 성과를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 성적표를 봤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이라는 부분은 과해도 지나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확충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과 인력 마련, 그 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90%의 치료 완치가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10개 정도의 그 후보 물질이 나와서 그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로서 확보될 확률은 한 10개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그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90%의 어떤 치료를 거쳤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국민건강보건공단의 보험 체계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수준, 그다음에 공공보건 인력의 역량이 굉장히 수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험군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에 따르면 흡연이라든가 혹은 음주라든가 혹은 비만자, 실제 질병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이러한 기저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70세 이상 특정 남성이 특히 또 위험한 그런 군이다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바라건대 실질적인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집단 감염이 우리 제주도에는 없지만 언제든지 불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과 조치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를 제가 이제 진행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 말씀 끊기가 참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한마디 요 대목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메르스 끝나고 도청 보건건강위생과의 감염 전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관을 공보 이외에 해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제 준비해왔던 게 오늘날 성과가 있었던 대목인데, 그럼 조직이 과연 충분하냐? 도행정 조직도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김세영 선생님이 해주셨고, 지원단도 지금 임시 조직이거든요. 지금 이 활동을 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보존이 되려면 지금 이제 지금과 같은 계약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서로 우리 고영상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영상입니다. 먼저 이런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제주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점만 제안을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폐렴 처음 보고된 이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1세기 들어서 이 코로나 감염증 19는 최악의 바이러스 발병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 중간 숙주, 또 역학적, 임상적 정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야생박쥐 유래 바이러스가 종간벽을 넘어서 사람한테 감염된 거이고 다시 사람 간 전파가 돼서 이런 폭발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알려진 일곱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된 사스 바이러스, 그다음 메르스 바이러스에 이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종의 이 동물에서부터 이제 인간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SFTS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등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제주 환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 대한 대비책이,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수공통 감염증이라든지 신종 바이러스, 기타 세균 질환의 발생 양상은 이 병원체 자체 변이나 어떤 특성 변화, 또 숙주 중 하나인 사람 활동의 변화, 자연 환경의 변화,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와 지구 온난화, 이런 인간의 활동, 국제적 교류의 증가 등등과 같은 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인간의 감염병을 고려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거를 자연 환경 생태계와 보유하고 있는 동물, 그다음 사람의 감염병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도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관리단, 도청의 보건 관련 그 행정력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조기에 어떤 감시, 능동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연구소라든지 센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설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제한점으로 두고 있고요. 특히 아까 배종면 관리지원단장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제주도 기후변화적 특성에 따른 국토의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열대 생태계 변화의 최전선이 되겠죠.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떤 이 곤충맥의 신종 감염병 발생이 아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신종 질환은 아니지만 쯔주감염증이라든지 말라리아, 일본 내용 같은 토착성 질환이 이러한 매개체 발생 분포라든지 해외 유입되는 매개체, 모기 매개되는 댕기열, 웨스트 나일열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 제주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이런 그 곤충 매개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 구축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돼서 하나의 제한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는 참 다행이다는 게 이제 제주 14번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태원 발인데 접촉 환자 수가 150명이 넘어갔는데 이제 2차 전파가 안 된 점, 상당히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좀 거기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증상 전파자, 무증상 감염자 이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제주로 여행 오는 그 유입 인력에 대한 능동 감시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주도민이 이제 외부로 서울이나 수도권, 대구 각종 육지 지역으로 가서 그 고위험 시설에 방문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적으로 이제 2차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과 더불어 그 제주도 내 이제 그 고위험 시설, 유흥, 노래방, PC방, 또 아까 그 요양시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시 체계의 그 확대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고영상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 신종 감염병들이 인수공통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연구 감시 체계들을 좀 제주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중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순서 토론으로 김민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영입니다. 그 도하고 감염병 지원단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거는 이제 아마 다른 도민들도 다 느끼고 계실 거고, 이제 도민들의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특히 제주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참석 요청을 받으면서 왜 간호학과 교수를 부를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코로나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를 케어했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실 방역도 중요하고 진료도 중요하고 일상적인 생활 관리도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나 방역 쪽은 뭐 굉장히 훌륭하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오셨고 이제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정도에서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K 방역은 성공했는데 K 의료는 되게 혼란스러웠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접촉을 받고 나서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고 계시는 전문의, 그다음에 간호사들, 감염 관리 간호사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들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방보다는 이제 코로나든 이런 어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것들에 대한 게 좀 더 고려가 필요한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종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전의 메르스 특성과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불완전한 지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지침이나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좀 흡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정말 종료가 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평가회도 필요하고 뭔가 모델이 필요한데, 제가 만난 여러 의료진 분들의 의견은 제주도가 아까 배종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절도 고립의 특성이 있는데 초기 대응을 잘하고 뭔가 안정적인 모델 시스템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별 진료나 그다음에 이 지금 질본에서 했던 어떤 그 초기의 코로나 검사 대상자가 제주도는 초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자칫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놓쳤을 뻔한 그런 뭐 군인이라든지 뭐 그런 아까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현장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학교 쪽도 그렇고 보면 초기의 혼란은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초기의 의사 환자 그 기준이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질본의 기준하고 좀 다르고 이제 초기에 질본의 기준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이제 초기에 조금 의견 수렴의 절차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도 제주도는 지금 현재 그 대구에 방문한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이제 초기에 그런 검역소나 도나 보건소나 그다음에 이제 감염내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감염관리팀들이 좀 모여서 초기의사 환자 기준을 좀 최대한 빨리 마련은 하는 게 이 초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K 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굉장히 많은 의료진 분들이 뭘 걱정을 하냐 하면 이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선별 진료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내 모든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기반으로 호흡기나 발열 환자를 별도의 진료 동선을 마련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뭐 제주도에는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한마음중앙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전담병원이라고 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등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확진 환자나 이제 의심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는 기관이었고, 이거를 위해서 제주대병원도 이제 한 층을 다 비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를 회피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주대병원은 5병상, 한라병원은 외상센터 내 2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아까 배종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더니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도 이상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들이 제주대병원 같으면 4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한라병원 같으면 3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행히도 대구처럼 확진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고립된 환경에서 뭔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선별진료에서 놓치거나 외래에서 놓치거나 이런 환자들 때문에 만약에 어느 병원 하나에 외래가 모두 폐쇄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중증 환자 진료 기능에 굉장히 큰 훼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제한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이 의료진들은 환자 진료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증응급진료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응급실을 이동하는 환자들과 동선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지금 발열 환자나 호흡기 환자를 이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환자를 여기 넣어야 될까? 근데 또 이제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어른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싫기도 하고요. 만약에 넣었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빼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외부 갔다 온 이력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 진료, 응급실로 뺐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면 그 병원 응급실이 폐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의료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 제주도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 자원이 한정적이고 중증도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뭐 삼성이나 서울이나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진료를 보시던 분들도 한참 심각했을 때는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외래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분들까지도 지금 제주도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종합병원, 일정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몇 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중에 한두 개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선별진료와 순수한 의료 제공의 기능을 좀 나누는 게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모델을 좀 제주도 자체 내 모델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별진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사실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이 맡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의 어떤 협상력과 행정력을 좀 하실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선별진료는 보건소 다 담당하고요, 모든 병원 다 담당하고, 근데 환자가 적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각 병원들에서 이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일정 인력을 항상 거기에 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계속 차출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건, 3건을 위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초기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주중의 선별 검사는 모두 보건소 중심으로 가고 주말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각 병원에 간다거나, 지금 이제 또 야간이 또 문제가 있고 뭐 그 해의료가 혼란이었다라는 기사에 그 경산에 있었던 학생 17살 환자가 야간에 가서 안 돼서 이렇게 하다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그 사례가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진료와 의료 제공을 분리를 하되 보건소 전담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하다가 검사 환자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기존의 이 중증 의료 환자를 담당해야 되는 기관보다는 조금 뭐 개인 병원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좀 해주면서 이 선별 진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사실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밖에 도민의 건강을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좀 의견을 많이 이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리고 그 제주도나 제주 검역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재난대응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0월에 국립제주 검역소 주관으로 해서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환자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국장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제주대병원 음압격리병상까지 이동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뒤에 제주 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랑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소규모 생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 방문했던 사람이 탄저균에 노출이 돼서 제주도에 왔을 때 한라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질본하고 연락을 하면서 확진을 받고 이제 결국은 이 격리병상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병원까지 다시 가는 이 시나리오로 했는데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제 또 제일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압 앰뷸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을 하는 건 있는데 음압 앰뷸런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내 지금 음압 앰뷸런스가 육지에서 굉장히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리 때문에. 그래서 음압 앰뷸런스를 어떻게 해결이 사실은 좀 되어야 환자를 진료를 하는 입장이거나 이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김소영 교수님 말씀하셨더니 음압 병상 자체가 제주도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 병상 확보를 위한 또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이 이제 검역소나 도에서 하고 이제 그 레벨 C 그 모의 입는 것까지 다 하셨던데 이제 초기에 이 각 그 부서별로 그 기관별로 보건소나 도나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메르스와 코로나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커다랗게 보면 4개의 중심 선별진료소부터 중증응급진료센터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제 재난 대응을 조금 이 검역서부터 도하고 의료기관의 어떤 응급센터라든지 감염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좀 통합적인 시나리오가 좀 나와서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나 역할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압 앰뷸런스 뭐 소소한 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문 인력 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감염병 지원단도 지금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간호사 확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환자가 적으니까 그나마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이제 언론에 에크모 단어 나와갖고 에크모가 뭔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거든요. 에크모를 돌리게 되면 기존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 인력의 2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격리병상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보호자가 있으면 안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 있는데 그거에 간호 인력의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간호사들에 대한 연봉이나 페이 수준,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거의 밑에일 겁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 입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간호사 보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 대구처럼 뭐 자원봉사를 하는 간호사분들이 물론 오시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은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숙련도가 있는 간호사들, 교육과 훈련이 꾸준하게 되는 간호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지사님 예전 공약 중에 간호사 그 인력 보유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간호사 보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모델을 개발할 때는 사실 장기화가 될 것과 상황이 심각해질 때를 고려를 해서 모델이 개발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역과 진료가 한꺼번에 통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5달째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저께 한 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도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 관리 중에서도 학교 중심 생활 관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뭐 아기들이 자꾸 벗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도내 보건교사 확보율이 76%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학생을 보건교사 1명이,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 1명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없는 데가 2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저희 학교 쪽으로도 컨택이 왔었어요. 유휴 간호사들, 라이센스를 갖고 이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건교사로 일시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취업이 너무 잘 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다 어딘가에서 돈에 있는 간호사들은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있는 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라도 채워주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문제가 좀 되고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이 되면 플러스 1명을, 물론 비정규지만 추가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 체크하는 거, 유증상자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초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선별진료에 관한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지침을 보시면 발열을 제외한 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소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체크를 해서 선별진료소를 보내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는 잘해주시는데 다른 선별진료소는 열이 없는데 왜 왔지? 호흡기 증상이 없는데 왜 왔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협의가 좀 되고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처음 학교를 보냈던 이제 제가 고3 고등학생 보건교사, 고등학교의 보건교사들을 컨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교육부, 우리 메인 뉴스에 나오는 교육부 지침과 제주도의 지침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급당 학생 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와 공유를 하고, 보건교사 1명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이제서야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그 학교마다 보안관 있는 거 아시죠? 애들 학교 폭력 얘기. 그것처럼 이 보건교사의 이런 그 역할을 도울 수 있는 그거 학부모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비전문 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역과 진료와 생활관리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제주도만의 이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향후에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고민을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병원은 의료기관들은 이제 병원 감염도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확진자 간의 전파, 즉 이 감염, 이 방역 활동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걱정들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저도 뭐 좀 고민을 해본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직 도구가 지금 의료 병원들과의 관계, 의료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별도의 좀 논의의 자리, 그리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하는 자리, 왜냐하면 이게 좀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 부족 문제입니다. 중환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사와 협력해서 케어를 해주느냐가 사실 사망률을 좌우하는데, 지금 도내 병원의 간호 인력의 현황을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 단순히 이게 지금 병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실은 사실은 병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 문제까지 또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보건교사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학교에서의 지금 생활 방역, 일상적으로 그 방역 활동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없기를 바라는데 만약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짚어볼 대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영 교수님 해주신 얘기를 사실 오늘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꼭지꼭지마다 굉장히 이제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영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영하입니다. 먼저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배종면 교수님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일선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거 참여는 하지 못하고 텔레비 상에서 보도하실 때 이렇게 뵀는데 나날이 얼굴이 수척해지고 지치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어디서 왔더라? 제주도에서 안내 문자를 주셨어요. 버스 탑승할 때 마스크 미착용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탑승 거부가 아니라 이제 제주도만 이제 유예를 줬는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도 나오다가 막 들어가서 챙겨가지고도 왔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주도민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이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행동, 본인의 안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안전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에 정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시민의식까지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이렇게 아까 고 영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4번째 확진자 이후에 환자 발생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N차 감염 이렇게 하면서 7차까지 지금 갔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더 이상의 그 환자 발생에 대한 문자가 안 오면서 다 종식이 돼가다 하는데 이제 중앙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배종men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거를 봤더니 교수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1월 27일 날 심각 단계로 이제 정부보다는 먼저 한 달 먼저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셨다 하길래 저는 그 생각에서 이게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쪽에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보면 뭐 3T 그래가지고 뭐 진단도 하고 추적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우리 이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 시설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없지 않은 게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 방향이고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응급구조과다 보니까 소방의 구급대원들, 그러니까 프리하스피탈 개념에서의 이 방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한 어떤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 없으면서 우리는 환자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데리러 가는 그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에 더 피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을 때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방호복을 다 입고 이제 막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염병 대비용 응급 구급차가 없어요. 그리고 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비닐을 가지고 내부를 다 포장을 하고 방호복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또 출동했다가 가서 또 갔다 온 후에 소독 다 하고 이런 조치들은 다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제 순환 교육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교육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비,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하면서 소방대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닐까. 그냥 뭐 케이스가 없어서 이 숫자가 제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뒤따랐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코로나 확진자를 구급차로 이송을 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진자는 이제 119로 이송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활용했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의심자라고 하는 게 약 200여 건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119 이제 보통 3명이 출동을 하는데 인원수 제한을 위해서 2명 정도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접촉자를 최대한 줄였고 거기에 역할을 하면서 또 방호복도 얘기도 하다가 방호복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개월분을 이렇게 다 구매해서 비치해 놓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선 조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거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응압구급차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했더니 다행스럽게 도에서 이제 도하고 시의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 응압구급차를 이제 구입 예정인데 이제 제작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시 보건소 중심으로 예산이 이제 사용될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제 소방에서가 이제 제작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다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만 의료인 하게 되면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다 검사하시는 뭐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말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난훈련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대량 전산자죠.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뭐 상품배 과정이 무너지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훈련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거에 대해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 훈련 막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물학 훈련 쪽으로 이게 많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게 느껴져요. 이 훈련 주제 토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건계열이 많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일선에서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과 과정에 지금처럼 공중보건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교과 과정화 해가지고 한 블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보건 관계자들, 의료진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처치 교육을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 해서 많이 교육을 다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손쉽게 교육이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많이 이게 지원단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교과화해서 초중고에 같이 이렇게 안전교육, 생활 안전교육 이런 거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뭐 광역시, 도, 시, 구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지역 안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5등급을 하는데 감염병 파트는 제주도는 2등급이에요. 생활 안전 범죄는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되게 궁금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서 2등급을 유지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사태 코로나가 좀 지나면서 또 올해를 평가받을 때는 내년에는 아마 올해가 1등급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하 교수님께서 지금 그 소방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지금 감염 이 보호장구를 착용을 한 조건에서 지금 출동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19 환자도 지금 물론 제주도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하지만 항상 출동할 때마다 지금 부담스러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음악 구조차 확보 문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재난 대응 훈련에 좀 더 내실 기회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정된 토론자분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정무상 한라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제주한라대학교 임상면위과 정무상입니다. 일단 마지막 토론을 하게 돼서 시간도 제 기존에 있는 시간을 좀 오버를 했는데 저는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종명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신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귀가 왔는 단어가 있었는데 향후 성공적 방역을 위한 제언 맨 마지막이 도내 검사 처리 역량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 검사를 우리 제주 지역은 자체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도내 안심병원에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제주대학교 병원하고 제주 한라병원만 2개의 병원만 검사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이제 확진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국내 진단 시약이 조기에 개발을 성공을 해서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되게 선진국화된 그런 진단 시약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정작 제주 지역에서 보게 되면 시약은 있어도 이 시약을 써먹을 수 있는 분자생물학 기법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려면 유전자 증폭을 해서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는 장비가 있어야지만 요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확진 검사에 이제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많은 이제 확진자 수를 검사할 때에는 이제 병원이나 이제 보건소에 관여하신 임상병자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 분자생물학 기법이라는 게 그냥 시약만 사주고 그 기계만 사주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검사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한 검사이고 굉장히 손을 타는 검사라고 이제 저는 전문적으로는 검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손을 타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분자생물학에 이제 관여하는 검사 기법을 가질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충분히 양성을 해야지만 이제 조기에 많은 검사를 대량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내에 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과연 검체 운반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호흡기 검체인 경우에는 이제 3중 안전 상자에 이제 담아서 이제 운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VTM이라고 얘기하는 제 바이러스 전용 이제 수송 배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온도나 이런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3중 안전 장치를 해서 이제 도내에는 이제 운송을 하겠죠. 근데 육지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운송을 할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녹십자라는 이제 의료재단에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랩셀에서 이제 수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굉장히 많이 거부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진짜 국토개발부에 계시는 선생님이 직접 이걸 들고 운반을 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체 운반 시스템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요. 제주도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실을 굉장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저도 감염관리실 회의를 한번 가보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회의를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감염관리실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이제 간호사 전문 감염관리 전문 이제 간호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행정 업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실에서 그러한 행정이나 손 씻기 교육 이러한 이제 감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감염병 관련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 진단검사 업무를 진단검사 의학과에서 그냥 검사와 병행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사태에 준해서 진짜 정말 그것만 의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진단 검사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무성 교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환자가 대규모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이 전파 차단의 1순위가 검사이지 않습니까? 적극적 검사인데 지금 제주도 내에서 수행 가능한 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늘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심각 단계 같으면 좀 추후에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제 손을 탄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 관련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일본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대학에 PCR 검사 인력이 많은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심각 단계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 제주대학교 병원 한라병원은 자체에서 확보한 검체가 아니면 검사도 못합니다. 이게 수탁 검사 조건에 걸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대병원에 인력을 더 투여를 하더라도 이 보건소에서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한 선별진료소 한 검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뭔가를 활로로 좀 뚫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예외 조항과 조건 같은 걸 법적 근거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같으면 뭐 일정 기간 한두 달의 교육을 수행해서라도 비상시에 같이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 관련해서 검사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는 이제 검체 이송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수탁 검사 육지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송 수단은 뭐냐? 사실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정된 순서에는 없었는데요. 코로나 유행 관련해서 지금 일선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임태봉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와서 이러저런 발제부터 해서 토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사실은 뭐 조심스러우실 수는 있을 텐데 여기 나온 얘기들 그리고 평소에 좀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하여튼 토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아마 한 3달 이상 아침 8시 반에 시사임실에 모입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회의와 대책 회의를 실국장들이 지사임실에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물론 이제 제가 총괄 통제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제가 다 발표를 하고 지사님의 리더십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모든 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책을 대비하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나 질본에서 70% 정도의 방역 대책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것만 따라 해도 되죠. 사실은 거의 뭐 17개 시도는 다 뭐 지방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아까 우리 배종면 단장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최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완된 사회 구조를 만들 때 제주도는 동시에 이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3만 명 넘게 이제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는 순간 뭐 최근에 한 20만 명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제주도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방역에 관한 한 이러한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배종면 단장님, 박형근 단장님 함께 미래 시점에 정책 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몇 가지 상황 중에 이제 대량 발생 상황들이 있는데 뭐 신천지, 대구, 경북이 있었고 콜센터, 이태원, 이제 마지막 이제 학교 클러스터가 앞으로 어떻게 대량 발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박형근 단장님께서 사실은 제주도가 알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확산 감염률로 봤을 때 한 달 후에 28명이 확진된다. 지금 1.23명을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 그에 따르는 이제 의료 체계 대비도 늘 하고 있고
준비해 주셔서 4단계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조금 완화됐다가 다시 이제 이태원 발과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간혹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질본 지청 유지나 닥터 LV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구급차도 지금 6대가 발주가 되어서 하반기에 이제 음압 구급차가 대략 한 2억 좀 넘는 건데 6개 보건소에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제주도의 아까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여러 교수님들께 앞으로 우리 도가 조금 직접적으로 더 자문도 조언도 얻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제주형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걸 말씀해 주셔서 제가 메모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개별적으로든 함께든 제주도가 주최를 하든 도움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절대 도가 잘해서 이게 뭐 아니죠. 시민의식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언제든 도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에서 공중보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퍼블릭 헬스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이 이제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해보려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가 이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배종민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이제 바로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노력들 뭐 긴장은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이완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성과와 결과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 1등 공신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의료인들이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생명을 이제 구해준 분들이신데, 어떻든 그러한 의료인들 덕분에 지금 사회적 거리 완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준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면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백신 치료제 개발은 좀 더 더디더라도 면역이 없이는 사실은 이 코로나19 유행에서 탈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제2파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 도의 행정이나 또는 도민들의 어떤 그러한 도민의식 그리고 의료인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희생 이런 덕분에 그나마 지역 감염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다행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어떻든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방역의 시스템 이러한 준비들을 미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희망,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우리 이 행정의 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임태봉 국장님 이하 관계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